안녕하세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정치학 6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고려대 정치연구소의 조계원입니다. 오늘은 초대 손님으로 경북대 정치외교학과의 강우진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강우진 교수님은 한국민주주의와 정치과정을 연구해 오셨고 최근에는 한국민주주의가 보통 사람들의 불평등한 삶을 개선하는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하고 계십니다. 선생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출연 요청을 받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일단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한국 정치학계에 그런 뛰어난 학자분들이 워낙 많이 계시고, 그리고 제가 과연 적임자인가 고민도 많이 됐고, 일단 좀 놀라기도 했지만, 두 번째는 사실 큰 부담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대단히 소중한 자리인데 제가 잘 말씀드려야 될 텐다라는 좀 걱정이 됐던 게 사실입니다. 뭐 충분히 잘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치학이라는 학문을 직업으로 선택하게 된 계기는 어떤 계기셨을까요? 저는 원래 이제 중고등학교 때부터 역사하고 법학, 특히 이제 역사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역사물을 좀 많이 보고 또 역사 드라마도 많이 보고 나중에 좀 역사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당시 이제 1980년대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내면서 사회의 아마 분위기에 영향을 받았던 것 같은데 이런 이제 약자를 좀 대변하는 법조인에도 좀 관심이 많았었고요. 그래서 고등학교에는 그때까지는 고3 뭐 2, 3학년 이럴 때는 법조인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당시 뭐 좀 신문지상에서 나오시고 이러시던 인권 변호사 이런 분들이 롤 모델이 되기도 했었죠. 근데 이제 고3 때 참 진로에 대한 고민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역사학은 제가 좋아하긴 하지만 당시 이제 급변하고 있던 한국 사회의 그런 구체적인 현실과는 좀 멀어져 있고 좀 또 이제 변호사 부분은 참 이게 이제 인간에 대한 인생에 대한 고민의 문제인데 그래서 내가 뭔가를 되기 위해서 뭐가 되고 나서 뭔가를 하겠다는 게 약간 좀 당시 시절 고민으로는 좀 모순된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의 문제를 좀 더 직접적으로 고민하고 정책적 대안을 만드는 정치학이라는 학문이 훨씬 더 매력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치학과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학원을 오신 계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당시 한국 사회가 급변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좀 더 공부하고 싶은 좀 욕구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석사까지는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좀 한국 사회를 좀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석사 과정 진학을 결정했었습니다. 사실 이제 군대도 가야 되는데 일단 대학원부터 가고 나서 그리고 나서 좀 판단해보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죠.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는데 박사학위 논문 주제는 어떤 거였을까요? 예, 한국 민주주의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 거치면서 아주 급변하고 있었고 특히 유권자들의 투표 행태가 많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서구에서 발전된 모델로 한국의 투표 행태를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하면 지역주의 문제 같은 게가 되겠죠. 그게 사실 과연 이제 충분한가 이런 문제 의식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컨텍스추얼 모델 같은 것들 좀 추가해서 좀 종합적인 모델로 한번 설명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이제 논문을 컴프레hen시브 어널리시스라는 차원으로 논문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권자 투표 행태로 박사 논문을 쓰게 됐죠. 선생님의 연구에 그렇다면 좀 뭐 중요한 기여를 한 혹은 중요한 영향을 미친 뭐 학자나 혹은 책이 있다고 하면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항상 문제 의식을 같이 공유하고 제가 배우고 싶은 그런 이제 학자들은 많이 계시죠. 근데 뭐 한국에서는 최장집 쌤이 일단 저한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은사님이시고요. 이제 미국 가서는 공부를 하면서 저는 로버트 달이 저한테는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로버트 달은 뭐 다양한 저작을 남겼고 비교 정치학의 가장 중요한 학자, 세계적인 학자 중에 한 분이죠. 그 민주주의 이론 소설 같은 경우는 이제 다원주의적 민주주의관을 가지고 이제 미국 사회를 설명했잖아요. 당연히 비판도 많고 또 여기에 여러 가지 논쟁도 많이 일으켰지만 특히 이제 미국 사회가 하나의 특정한 집단에 의해서 지배되지 않고 다양한 집단들이 공존하면서 균형을 이루어가는 체제라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이 저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의식으로 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많이 배웠고요. 그리고 우리 잘 아는 홀리아키에서는 이제 경쟁과 참여 두 축으로 이제 민주주의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제 뭐 새로운 대안이 되진 않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결과도 중요하지만 사실 절차적인 과정이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이다라는 조금 새로운 시각을 좀 고민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짧지만 가장 좋아하는 이제 저작이 정치적 평등입니다. 사실 그렇죠.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문제지만 때로는 잊고 지내는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과연 우리가
여러 가지 개인적인 차이, 능력이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개인적인 차이를 전부 다 사상한다면 인간 존재로서 그 인간은 과연 평등한 존재냐라는 그런 존재론적 질문. 근데 사상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출발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정치적 평등에 관해서 많은 사람이 믿고 사는데 로버트 다른 민주주의의 가장 파운데이션 근간은 정치적 평등이잖아. 여기로부터 전 모든 게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제 로버트 달의 문제의식이었던 이런 결과의 문제도 과연 그러면 이 결과가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정치적 평등을 잘 보장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이제 중요한 문제의식을 고민하게 만들어준 학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뭐 굳이 한 명을 더 추가하자면 뭐 세계적인 학자지만 샤브로스키가 되겠죠. 왜냐하면 샤브로스키는 사면주의로 출발해서 민주주의 이론을 옮겨가서 결국은 또 방법론 그리고 이제 거시적인 문제의식에 출발해서 미시적인 파운데이션을 가지고 이것을 증명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비교 정치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한국 정치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한국 민주주의를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닮고 싶은 학자죠. 2019년에 박정희 노스텔지오와 한국 민주주의라는 책을 출간하셨고 이 책으로 2020년 한국 정당학회 학술상을 수상하셨는데요. 머릿말을 보니까 박정희 노스텔지오, 즉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향수를 다층적 차원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박정희 노스텔지오를 단순히 전직 대통령 박정희에 대한 회고적인 지지 차원에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민주화 이후에도 경제성장 우성지가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어떤 질문과 연관지어 분석하고 계신 부분이 저로서는 굉장히 흥미로웠는데요. 이 연구의 배경과 내용에 대해 조금 더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민주주의가 투표장에서 멈출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투표를 통해서 내 삶을 바꾸는 민주주의로 가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많은 도전들이 있는데 가장 큰 도전 중에 하나가 저는 박정희 노스텔지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김수영 시인의 시를 빌자면 거대한 뿌리다 이렇게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 이제 박정희 노스텔지어를 보통 우리가 이제 전직 대통령 박정희에 대한 지지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이제 보통 많이 분석을 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 일면적인 분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구조적으로 체계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정희 시절에 이제 구축되었던 한국형 경제성장 모델이 박정희 사후에 지금 거의 4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민주화 35년이 지났고 한국은 가장 성공적인 민주주의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거대한 뿌리 또는 헤게모니적 지위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적 모델이 한국 사회에 뿌리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많이 쓰는 표현이지만 민주주의 사회에 걸맞는 민주적 거버넌스, 민주적 경제발전 모델이 한국 사회에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 때마다 박정희 모델에 대한 향수가 계속되는 거고 또 그걸 정치적으로 호명하는 것이고 그런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또 일체감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첫 번째는 박정희 노스텔지가 무엇인가 이것은 박정희 모델에 대한 향수로 우리는 정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결과적으로 박정희 전직 대통령에 대한 그런 지지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시작이 언제 되었냐라고 했을 때는 박정희 노스텔지가 그렇게 출현하게 된 그런 역사적이고 구조적인 배경을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이제 한국 민주주의의 참 독특한 부분인데 한국의 선거는 단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예외가 이제 그 5.16 쿠데타와 이제 12.12 쿠데타 시기에 그런 약간의 막간을 빼놓고는 한국 전쟁 와중에서 한국의 선거가 지속되었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유신 체제조차도.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선거는 항상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집권 세력, 주로 이제 권위주의 세력이지만 집권 세력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고 싶을 때는 항상 통로가 그래도 불만족스럽지만 있었다라는 거죠. 권위주의 세력도 같은 경우도 선거를 통해서 정당성을 계속적으로 확인할 수 해야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권위주의의 하한선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또 중요한 조건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보다도 본질적으로는 이게 나중에 이제 그 후반부 얘기하고도 관련이 있을 수 있는데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의 문제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주로 결과를 중심으로 실적을 중심으로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이해보다는 이런 퍼포먼스 드리븐한 그런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성과를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그 압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언제 시작됐느냐라고 했을 때 그런 구조적 배경을 중요하게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박정희 정부의 그런 퍼포먼스에서 기인했지만 이후에 정치적 동원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확산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적 영향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적 영향 부분도 사실 박근혜 탄핵 이후에 박정희 모델은 같다.
박근혜가 박정희를 이제 결국은 박정희 시대를 종식시켰다라고 하는 주장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책에서도 밝혔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탄핵을 통해서 박정희에 대한 지지는 일시적으로 줄어들 수 있지만 이 박정희식 경제발전 모델을 대안적 모델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언제든지 부상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민주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안적인 어떤 경제 모델을 만들거나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한국 사회 같은 경우에 뭐 성장이 우선해야 되냐 분배가 우선해야 한다 그러면 여전히 성장이 우선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가 알기로는 조금 더 높게 나오는 그리고 뭐 코로나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성장이 필요하다라는 뭐 앞으로 우리가 저성장 체제로 갈 거라고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성장이 중요하다고 하고 여전히 대선 때도 또 우리 뭐 경제 성장률 이런 것들이 중요한 어떤 공약이 되는 것도 지속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박정희 노스텔지어의 한 유산이라고 볼 수 있겠다라는 걸로 뭐 선생님 얘기를 정리해봐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박정희식 고도 성장은 불가능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고요. 그다음에 최초로 지금 30, 50클립에 가입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7개 정도 나라가 돼 있죠. 근데 사실은 어떤 성장인가, 누구를 위한 성장인가, 무엇을 위한 성장인가 이런 고민을 하고 그런 논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논의를 하지 않고 오로지 그런 지표로 환산되는 총량적 의미의 경제 성장에 집중하고 있는 현상, 이게 대단히 독특한 현상이다. 저는 이것의 기저에는 박정희 모델이 자리하고 있고 그것의 유산이 남아있다라고 보는 거죠. 2021년 초에 출간하신 한국 민주주의의 역설, 제도, 신뢰, 결손이라는 책에서 그 민주화 이후 30년이 지나고 한국 민주주의가 공고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 혹은 지지가 낮은 현상에 주목하고 계십니다. 이걸 한국 민주주의의 역설이라고 부르고 계신데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실까요? 네. 보통 우리나라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민주주의 제도화에는 상당히 성공했다. 하지만 이제 최장집 선생님 표현을 빌자면 사회 경제적 파운데이션 기반이 좀 취약하다. 불평등이 심하다. 뭐 자산 불평등, 그다음에 경제적 불평등, 요새는 공정까지 이런 아웃컴 결과 관점에서는 좀 취약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런 제도적인 안정성 부분을 좀 더 들여다보면 좀 속살을 좀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민주주의의 기둥은 그런 구체적인 제도죠. 예를 들면 정당이라든지 의회라든지 행정부라든지 이런 제도에 대한 신뢰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또 이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좀 더 높은 수준에서 얘기하면 민주주의 체제 자체에 대한 그런 이제 신뢰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텐데 이런 세 가지 수준에서 본다면 한국 민주주의가 이런 이 체제에 대한 신뢰 자체가 대단히 굳건하지 못한 그런 또 다른 속살을 만나게 됩니다. 민주주의의 성격을 보면 수행력에 기반한 민주주의다라는 거죠. 이렇게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그런 그 지지라기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민들이 이런 수행력 기대에 한국의 민주주의 퍼포먼스가 미치지 못했을 때 더더군다나 이런 가장 중요한 기둥에 대한 신뢰가 낮다면 이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면 한국 민주주의가 상당히 중요한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최근에 나타나본 현상 중에도 이것을 아직 확산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징후를 발견할 수 있는 현상들이 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분석을 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이제 아웃컴 부분에 초점을 맞췄는데 이 제도 신뢰 부분도 우리가 좀 더 주목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제안을 드리고 싶네요. 오히려 이제 민주주의가 과연 효과적이었냐, 효과적이지 않았냐, 뭐 이런 차원에서만 보게 된다 그러면 사실 권위주의가 민주주의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죠. 뭐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어떤 문제도 결국은 민주주의가 권위주의처럼 회귀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 같은 것도 이것과 조금 연결되어서 얘기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또 영국의 브렉시트, 극우정당의 부상 등과 맞물려서 지난 몇 년간 정치학계에서는 뭐 포퓰리즘 연구가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사 권위주의 체제에 대한 지지와 민주주의 퇴행에 대한 어떤 이제 학문적 관심이 증가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한국 민주주의 역설 이 책에서도 민주주의는 다른 체제보다 더 나은 체제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계신데요. 포퓰리즘 부상이라는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또 이게 굉장히 미국이나 유럽에서의 현상인지 한국의 어떤 맥락과도 또 닿아 있는 지점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제 서구의 그 포퓰리즘 같은 경우는 이미 그래도 어느 정도 공고화된 제도에 대한 신뢰에 대한 반발로서 포퓰리즘이 나온 반면에 한국은 이 포퓰리즘적 경향들이 좀 늘고 있는데 제도 신뢰 자체가 아직 굳건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제도에 대한 반발, 불신이 결합되면서 오히려 한국 민주주의에 대해서 아직까지 크게 확산되지는 않았지만 중요한 도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그 기존의 민주주의 체제의 반응성이라든지 그런 경제적 불평등 부분들이 포퓰리즘의 중요한 기반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도 신뢰가 낮고 기존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되게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이 포퓰리즘의 그런 부상 또는 확산에 중요한 점화 효과를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는 카리스마적 리더를 중심으로 한 그런 정치가 한국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흐름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팬덤 정치는 이제 부당한 적과 정의의 심판자라고 하는 그런 뭐 칼 슈미트적인 문제의식으로 얘기하자면 이런 도덕화된 그런 정치관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포퓰리즘으로 아직 확산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토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하지만 그런 세 가지 조건들은 한국에서도 서구와 같은 또 미국과 같은 포퓰리즘이 충분히 확산될 수 있는 그래서 사실 이번 정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뭐 민주주의 위기 논의가 일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그거보다는 이 윤 정부 들어서 민주주의 위기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좀 대단히 좀 크다고 생각하고요. 윤 정부가 어떻게 운영하느냐 또 여러 가지 정치 세력들이 한국 민주주의에서 어떻게 접점을 찾느냐가 결국은 민주주의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를 거치면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정치 양극화입니다. 선생님께서 최근에 쓰신 그 촛불의 자리를 차지한 비토크라시라는 글에서 촛불 연합이 해체된 이후 극심한 진영 간 대립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을 비토크라시라는 프란시스 후쿠야마가 사용한 조어를 통해서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원인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좀 어려운 주제긴 하지만 또 이런 정치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좀 듣고 싶습니다. 민주주의는 이제 사실은 권력을 교체하는 방식의 제도화라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고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국 민주주의는 그런 면에서는 성공적이었지만 한국 민주주의가 이렇게 다음 단계인 그러니까 이념과 정책에 기반한 경쟁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이런 나눌 수 없는 나누기 힘든 민주주의와 반민주 또는 이제 여러분 민족과 반민족 친일과 또는 민족 이런 거대 담론을 중심으로 정치가 진행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건 이제 구체적으로 합의에 기반한 정치의 공간들이 많이 사라졌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정당 재편성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런 외부로부터의 그런 충격, 예를 들면 그레이트 디프레션이라든지 우리로 얘기하면 탄핵과 같은 이런 외부로부터의 충격에 의해서 이 유권자 편성이 완전히 새롭게 재편성되는 그런 계기가 미국 같은 경우는 30년 정도마다 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IMF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후에 촛불이 있었죠. 이 과정에서 75%, 80% 가까운 촛불 연합이 형성됐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원칙에 공유를 하면서 민주주의의 내용을 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그 서로 나눌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서로 경쟁하는 새로운 단계의 한국 민주주의로 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것이 문재인 정부의 과제였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5년 동안 이것을 이루지 못했고요. 그래서 사실은 5년을 지나면서 촛불연합은 해체됐고 왜냐하면 그건 잠정연합이었기 때문에 한국 정치는 촛불 이전으로 극심한 비토크라시로 회귀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저는 가장 중요한 한국 민주주의의 지금 도전, 딜레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적 양극화는 이제 그것의 결과로서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거든요. 과거로 돌아갔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지금도 우리가 한국 정치에서 지금 주로 중심적으로 진행되는 담론을 보면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정책을 가지고 한국 민주주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정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능력주의 문제를 어떻게 한국 민주주의에 좀 더 풍부화시킬 것인가라고 이렇게 구체적인 논쟁을 가지고 진행된 거라기보다는 아직도 이런 과거의 진영 간 대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점에서 한국 민주주의는 그 촛불이 사라진 자리에 비토크라시가 결국 다시 복귀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던 것이죠. 최근에 나타나는 또 정치 양극화 논의는 또 과거와는 또 다른 측면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 말씀하셨던 이제 과거의 진영 논리의 복원 차원에서만 있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새롭게 나타나는 팬덤 정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떤 다른 측면의 요소도 있는 것인지.
다른 측면이 되게 중요한 요소들이 있죠. 왜냐하면 이제 사회 구조적 변화가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변화 속에서 새로운 이제 변화, 특히 미디어의 역할이 중요하게 되면서 정치가 개인화되고 이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게 결국은 이제 이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서적인 양극화가 이제 심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정치가 이제 내용을 중심으로, 정책을 중심으로, 이념을 중심으로 경쟁하지 않고 이런 진영 논리로 하다 보니까 상대방 정당에 대한 부정적 감정, 네거티브 파티san십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아주 정치 평론가 한 분이 이 부분을 좀 잘 감성적으로 포착해서 그 책을 썼지만, 어떤 정당이 좋아서, 내 후보자가 좋아서 투표하는 정치가 아니라 다른 정당이 싫어서 투표하는 정치, 다른 정당을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투표하는 정치, 이것도 사실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메인이 됐을 때 이제 한국 정치, 한국 민주주의가 대단히 중요한 도전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양극화 부분이, 정서적 양극화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거 때는 모두 통합과 협치를 얘기합니다. 이번 대선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승자독식적인 대통령제 하에서 이게 쉽지 않다라는 게 이제 정착자분들의 말씀인데요. 요소야대 국면하에서 특히 대통령과 의회가 강하게 충돌하는 상황을 다음 총선 때까지는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와 같은 분점정부 상황에서 허울뿐인 말로만 하는 어떤 협치가 아니라 실질적인 협치가 가능하려면 이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일단 저는 인풋 차원과 프로세스로 나눠서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인풋 차원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민주주의가 좀 안타깝게도 많은 성취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계적 카르텔 시스템화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인풋 차원에서 진입 장벽을 낮춰서 제도적인 그런 다양한 세력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고, 이 프로세스 과정에서는 기존의 그런 제도와 관행을 지키면서 이것을 좀 더 개선하면서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으로 이런 국회 운영이라든지 이런 게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웃풋 차원에서도 저는 이제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 이제 공론장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떤 이슈를 가지고 다양한 세력들이 참여해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무엇이 공정인가, 능력주의는 어떻게 그러면 다양한 세력들이 여기서 능력주의 문제를 가지고 자신의 이해관계를 여기서 담아낼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국회가 이 프로세스에서 그런 공론장을 통해서 정책 그런 합의를 만들어내고 이것을 국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중요한데, 이 부분이 좀 대단히 취약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풋, 프로세스, 아웃풋 차원에서도 좀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정치 역할이 사실 조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야 합의를 통해서 뭔가를 진행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요즘 팬덤 정치에서는 합의를 하고 조정을 하면 그게 야합이고 뭔가 양보를 한 것 같고 상대방한테 진 것처럼 여겨진단 말이죠. 그래서 정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합의와 조정의 관행들이 국회 내에서 서로 무너지고 서로가 과거에 합의했던 걸 파기하거나 또 그 관행을 깨트린다거나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들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그런 걸 통해서 국민들에게 어떤 양극화된 여론들을 조금 더 자제시키는 역할들을 정치가 해줘야 되는데, 정치가 오히려 또 그걸 또 따라가 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좀 아쉬운 부분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역 간 어떤 균형의 달성에 치중하는 지역균형 발전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 많은 의문 같은 것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방 이전이라든지 지방의 어떤 기계적으로 어떤 물리적인 어떤 평등의 기초에서 어떤 것들을 분배하는 방식이 과연 효과적으로 지역의 삶을 개선하느냐에 대한 또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인구 소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생활 기반 자체가 이제 사막화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도시 자체도 양극화됩니다. 어떤 이제 지역들은 계속 인구가 좀 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수도권 지역에서 100만이 넘는 인구들이 좀 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인구들은 점점 좀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 적정 규모라고 보통 얘기하지만 살만한 도시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그냥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문제만 갖고는 안 되는 거고요. 저는 이제 그래서 이걸 지난 30여 년 동안의 지방자치는 또 마찬가지로 상당히 많은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대표성이 결여된 그런 지방자치라고 생각하거든요. 지역의 이익을 수도권이 결정하는, 중앙정치가 결정하는 이런 지금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단순히 공공기관 이전 이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실제로 지방한테 많은 권한을 줘서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정책 대표 체계 말씀을 드렸으니까 저는 지역 정당으로 표현하든 지방 정당으로 표현하든 이런 대표 체계를 좀 더 풀뿌리 민주주의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정당법을 반드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제대로 안 됐죠. 기존의 논의는 주로 중앙 단위의 선거법 개정에만 집중을 뒀는데요. 이거 갖고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을 좀 본격적으로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강의에 많은 에너지를 쏟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교육자로서 강의에 어떤 의미를 두고 계신지,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교육과 연구는 뭐 대학에서 일하는 사람부터 가장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이제 교육을 통해서 또는 학생들과 이렇게 상호작용을 통해서 연구에 대해서 많은 문제의식 그리고 또 그런 새로운 아젠다를 또 배우기도 하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공정성 문제, 예를 들면 능력주의 문제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능력주의 문제는 지금 제가 있는 이제 지역 같은 경우는 지역 청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중앙에서 얘기하는 능력주의는 그대로 다 수용하기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또 마찬가지로 보통 이대남, 이대녀 이런 논쟁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대남 같은 경우도 이대남으로 하나로 규정할 수 없는 다양한 그런 하위 그룹들이 존재하거든요. 실제로 이제 대학에 포괄되지 않는, 제도권에 포괄되지 않는 그런 청년들도 많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는 교육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교육 부분은 저한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뭐 굳이 얘기하면 최소한 반반 이상 저한테는 시간을 투자하는 거고요. 특히 학생들과의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이 저한테는 가장 중요한 활력소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뭐 비교 정치 혹은 이제 정치학에 입문한 혹시 대학원생들한테 조언을 주신다면 어떤 조언을 주시고 싶으신가요? 굳이 영어를 좀 빌자면 일상의 정치학, 보통 사람들의 삶을 담아내는 정치학으로 우리가 좀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담론들이 때로는 너무 이론적이거나 너무 좀 추상적이어서 현실 문제를 담아내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저에 대한 뼈아픈 그런 반성에서 기반한 그런 제안이지만 좀 현실 문제에 천착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 비교 정치학적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런 역사에 천착을 해서 한국 사회의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단순히 이론적으로 또는 너무 거시적인 문제의식에서만 고민을 한다면 현실 문제하고 좀 동떨어진 논의가 될 가능성이 많다 이런 좀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 문제에 전척하는 시계화가 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역사를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학자들이 또는 학생들이 공부하고자 하는 그런 해당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한국 사회로 얘기한다면 일상의 정치학이라는 문제의식을 좀 제안드리고 싶네요. 조금 전에 영화, 뭐 소설 이런 거 얘기하셨는데 평소에도 영화나 소설 즐겨 보시나요? 저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영화는 이런 격동의 역사를 여러 가지 앵글로 담아내는 영화를 좋아하거든요. 소설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저는 이제 장이모 감독의 인생 이 영화를 참 좋아합니다. 학생들한테 많이 권유하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이제 커밍 홈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좀 샤킹했었는데 한 사람의 인생, 한 개인의 가정사에 그런 격동의 현대사가 어떻게 잘 녹아들일 수 있느냐. 또 같은 관점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기생충 같은 경우는 다른 장르지만 상당히 이제 한국 사회 가장 중요한 문제를 잘 담아냈었고요. 그리고 이제 요새 미셸 푸코의 문제의식에서 기반을 뒀지만 특히 이런 어마어마한 빅브라더스의 현 주소의 문제를 다룬 V4 벤데다라는 영화를 전 좋아하는데 학생들한테 많이 권유합니다. 그럼 학생들이 자기가 좀 고민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좀 다시 보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좀 다큐멘터리지만 이 선거제도의 중요성을 다룬 리카운트라는 이제 HBO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미국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모멘텀. 거의 이제 미국 민주주의의 그런 결정적 위기 국면이었던 2000년도 선거를 다룬 그런 다큐멘터리죠. 그런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설은 또 워낙 좋은 소설 많고요. 저는 이제 한국 사회의 그런 이념적 대립이 여전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념적 대립은 이렇게 새로운 단계로 진화할 줄 알았는데 여전히 그런 해방 공간에 역사적 기원을 두는 그런 전환기의 정의 문제가 아직도 유효한 것 같아요. 참 안타깝게도. 그래서 최고의 리얼리스트 중에 한 사람이죠. 황석영 선생의 손님이라는 이제
그 작품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작품을 통해서 지금 한국 사회 또 다른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그런 기독교의 극우 기독교의 문제 그리고 이념적 대립의 문제 여전히 우리가 풀지 못한 숙제에 대한 역사적 기원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정치연구소 공통 질문인데요. 좀 저희 꽃고정에서 한번 만나보라고 권하고 싶은 정치학자 혹은 사회과학자가 있다면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정치학계에서는 이제 하상흥 교수님, 왜냐하면 저희가 정치심리학 전공하신 분도 많이 계시고 그렇지만 이제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에 특히 이제 정치심리학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이 이제 우리 정치학의 중요한 분야로 부상하고 있지 못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상흥 선생님이 이 분야에서 좀 독자적으로 좀 자신의 영역을 개척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해서 하상흥 선생님을 좀 추천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학자지만 정치학적 문제의식을 가지고 정치사회학 영역에서 또 독보적인 또 영역을 구축하고 계시는 최근에는 그런 세대는 없다라는 책으로 또 화제가 되기도 하셨고요. 아주 정력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죠. 신진욱 교수님 이렇게 추천하고 싶네요.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주시고 긴 시간 많은 얘기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